저는 올해 59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겪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도시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넘었고요. 저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직원들에게 잘해줘서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들하고 다르게 직원들 가해수당도 챙겨주고 있고 점심 한 끼 사먹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심은 친척분한테 매일 직원들 1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점심은 매일 직원들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점심을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지만 사 먹는 음식에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몇 번만 먹으면 질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매일 이렇게 점심을 챙겨주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메뉴 걱정 안 해도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장님은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국이 있고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가 된다고, 집에서 아내랑 싸우면 밥 안 챙겨줄 때도 많은데 회사서 밥 먹으니까 밥 걱정 하나도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리점은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분위기는 좋아서 제가 일하는 사람들 복은 타고났나 보다 싶고 매장 관리하는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일했던 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고 또 다른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로 뽑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6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대리점은 아니었고 저는 여성의류 판매를 했는데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형님을 도와주고 보증을 섰다가 제 가게까지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 잘 되던 가게였는데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든 다시 가게 찾아보겠다고 이 일 저 일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돈이 한두 푼이라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가게 살리는 건 포기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장사라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을 구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이 일이라서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켜만 주시면 게으름 안 부리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일을 관두는 경우가 많아서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해주겠다고 하니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보자고 했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하더군요.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해주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과 둘이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 사람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가족이 있었지만 가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빈털털이 되니까 가족들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가족을 제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족도 돈이 있을 때 가족이고 가족 간의 정도 돈이 있을 때 드는 거더라고요. 돈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형님 빚보증으로 가게까지 날려먹고 오갈 데 없는 신세 되자 마누라가 집은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맡겨놓으면 집까지 날아갈지도 모른다고요. 저도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버티다 안 되면 집까지 날려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안 했습니다. 진명이야 누구 앞으로 돼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가족인데. 그래서 저는 집이랑 차를 아내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의를 돌려놓고 나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진명이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는 그렇게 저를 위하는 것처럼 모두 다 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몇 억 하는 집이 자기 앞으로 돌아가니 저 믿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빚보증인데 세상 헛살았다고 저한테 계속 한심하다는 듯 말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비참하대요. 어찌 나한테 이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가족들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저한테 그 말은 너무나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확 죽어버리려고도 했죠. 그런데 죽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 늙은 어머니도 눈에 밟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형님 평생 괴로워서 어찌 살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날 떠나고 싶다는 사람 붙잡아둬서 뭐 하겠습니까? 아파트고 차고 양육비 준다 생각하고 다 주고 애들도 돈 없는 아빠보다는 돈 조금 거머쥐고 있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기에 다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처음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도 살만하네요.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니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싶대요. 그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남의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좀 잘해줘야겠다 싶었죠.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잘 나갈 때는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거지 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사장님이라 하지 말고 그냥 형님이라 불러. 어차피 자네 나이 해봐야 내 막내 동생 뻘이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면 좋잖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아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눈물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보네. 이제 그만 울고 웃으며 살아야지. 자자, 한 잔 더 해. 오늘 우리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그리고 과장 자리를 자네한테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과장 되면 지금보다 월급도 더 올라갈 거야. 나는 자네가 잘 됐으면 좋겠구만. 세상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더니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건가 싶더라고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다 싶대요. 최상호가 과장이 되고 난 후 최 과장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 과장은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멀리 문상 갈 일이 있으면 대신 운전도 해주고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제 수족처럼 굴어주니 안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하루는 최 과장이 자기 생일이라고 밥 한 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생일인데 혼자 보내기는 너무 청승맞다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미역국이라도 끓이라고 할 테니 집에 가서 밥 먹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과장은 그러면 자기가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굳이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뭐하러 일부러 돈을 써? 우리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다시 일어나려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형님, 내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제 생일에 형님한테 밥 한 끼 대접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이 저한테 월급도 많이 주시고 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제가 밥 한 끼 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 바쁘시면 같이 가시죠. 형님 평소 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좋은 횟집 한 군데 봐놨습니다.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 동생이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오늘 동생이 사주는 회 한번 얻어 먹어볼까? 최 과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같이 횟집에 갔습니다. 처음부터 둘이 먹기에 좀 많다 싶을 정도로 회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유,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이걸 누가 다 먹어? 이 사람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오늘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그때 최 과장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숙이니? 예. 언제 왔어? 미리 연락이나 하고 오지. 저녁? 나는 지금 가기가 좀 그런데. 오늘 생일이라서 우리 사장님하고 횟집 왔어. 지금 다 시켰지. 뭐? 그럼 그냥 간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사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형님, 사촌 동생이 이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제 생일인 걸 알고 밥 산다네요. 멀리서 왔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혹시 여기 오라고 하면 형님이 많이 불편하시겠죠? 어? 아니야. 불편하긴. 오라고 해. 생일날에는 원래 사람이 많아야 제맛이잖아. 나하고 둘만 먹으면 최 과장이 재미없지. 사촌 동생 오시라고 해. 같이 먹으면 되지. 역시 우리 형님은 멋지시다니까. 그럼 형님, 동생 오라고 하겠습니다. 경수가, 그래. 우리 사장님이 너와도 괜찮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형님 완전 멋진 분이라고. 진짜 좋은 분이야. 그래. 내가 주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최 과장이 전화를 끊고 20분쯤 후에 최 과장 사촌동생이라는 여성분이 오셨더군요. 문을 열고 최 과장 사촌동생분이 들어오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미인이시더라고요. 형님, 제 사촌동생 엄청 미인이죠? 그러게, 정말 미인이시네. 나는 어디서 미스 코리아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역시 형님 보는 눈 있으시다니까. 우리 경숙이 미스 코리아까진 아니고 지역 특산물 아가씨 출신이에요. 어디서 연예인 하자, 트로트 가수 하자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워낙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자 잘못 만나서 이혼 한번 하기는 했지만 혼자 애 키우면서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도와야지. 그런데 내가 별로 도움이 돼야 말이지. 우리 오빠가 날 보면 늘 짠한 마음이 드는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부담 가진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빠 마음이 안 그런 모양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장님. 그나저나 오빠가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엄청 자랑을 하기에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뵈니 너무 영광입니다, 사장님. 아유, 영광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말로 아름다운 여성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분위기가 시작부터 엄청 화기애애했습니다. 횟집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주잔이 오고 갔고요. 술을 마시다가 최 과장이 실수로 팔꿈치로 맥주병을 치는 바람에 최 과장 사촌동생 옷과 방석에 술을 다 쏟게 되었죠. 아이고, 경수가 미안하다. 오빠가 오랜만에 술을 과하게 마셔서 그런지 이 술이 취했나 보다. 여기 방석이랑 다 젖어서 안 되겠다. 저기 사장님 옆으로 자리를 옮겨야겠다. 웬만해서는 취할 사람이 아닌데 오빠 정말 오늘 기분 좋았나 보다. 사장님, 제 자리가 너무 축축해서 그런데 사장님 옆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괜찮으니 여기가 편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자리 옮기는 걸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님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괜찮았을까요? 최 과장의 사촌동생이 제 옆자리로 옮기고 나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 과장의 사촌동생이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량을 넘어섰는데 그만 마셔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지만 분위기가 술을 그만 마실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최 과장도 최 과장의 사촌동생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횟집 홀에서 회를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만 따로 있는 방에서 술을 마셔서 더 편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최 과장은 술이 너무 취한다며 잠깐 술도 깰 겸 담배 한 대 태우고 온다고 했고, 최 과장 여동생은 마지막으로 딱 한 병만 더 마시자며 술 한 병을 더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만 마셔야 된다, 이미 너무 취했다, 집에 가야 된다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횟집에 눌러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술이 있는 대로 취해서 저는 주는 대로 술을 마셨고, 점점 최 과장 사촌동생과 제가 앉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아무래도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고,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했죠. 그런데 최 과장 사촌동생도 많이 취했는지 그러지 말고 술 한 잔 더 하자며 오늘 사장님하고 친해진 기념으로 러브샷 하자며 저한테 바짝 다가와 앉아서 팔을 꼬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러브샷을 하자는 대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필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저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방, 처음 보는 침대에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저는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자고 있었더라고요. 전화기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 사촌동생하고 러브샷 한 이후 백지 상태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더군요. 정말 당황스럽대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는지, 왜 집에는 안 들어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고, 제가 머물렀던 곳은 어제 술을 마셨던 횟집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술 취하면 집으로 가지 다른 데서 자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모텔에 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모텔 안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집에서는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못해서 부재중 전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새벽 5시 30분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자다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까지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들어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 떠보니 모텔이더라 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냥 술 마시다가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고만 했습니다. 뭐? 술 마시고 그 자리에 뻗어? 누구랑 술 마셨는데? 최 과장이랑 마신 거 아니야? 최 과장 생일이라서 술 마시러 갔다며?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최 과장도 없고 혼자더라고. 뭔 소리야? 그럼 최 과장이 당신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혼자 집에 가버렸단 말이야? 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 최 과장이 날 두고 가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겠지. 몰라, 어쨌든 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일 최 과장 만나면 물어보든지 해야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일단 나 좀 잘게. 도대체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거야? 그놈의 술을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아이고, 내가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당신 최 과장 너무 챙기는데 그렇게 너무 허물없이 지내지 마. 직원을 직원처럼 대해야지 무슨 친형제처럼 생각을 해?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계속 뭐라고 중얼거려서 저는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 좀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게. 어디서 외박하고 들어와서 큰 소리야. 뭐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제가 소리를 치니까 아내는 더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대리점에 가면 최 과장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제 시간에 출근도 못하고 12시 가까이 되어서 대리점으로 나갔습니다. 최 과장 불러서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 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 어디 갔어요? 최 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최 과장 안 나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아직 출근 전이네요. 최 과장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닌데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저는 최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최 과장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최 과장, 나야. 아직 출근 전이네? 왜 아직도 안 나와? 어제 마신 술이 덜 깬 거야? 형님은 멀쩡하신가 보네요. 어제 일을 다 기억하십니까? 평소 최 과장 말투와는 달리 툭 쏘듯이 말을 하더군요. 아니, 최 과장 말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제 일은 기억하시냐고요? 아니, 사실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나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나와봐. 나와서 만나서 얘기해. 저 더 이상 거기서 일 안 합니다. 아니, 사장님 같은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일 못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뭔 일이 있긴 있구나 싶더군요. 최 과장,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최 과장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말을 해야 알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어제 일 기억 다 나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 좋은 분인 줄 알고 형님을 모시고 믿고 따랐는데요. 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추행이라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더군요. 이봐 최 과장,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지 말고 나와. 일하러 나오기 싫으면 따로 만나던가.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야. 최 과장, 우리 이런 사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래. 일단 나와. 만나서 얘기하자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형님하고 같이 했던 정이 있으니까 나가긴 나갑니다. 1시 반까지 대리점 앞 커피숍으로 갈 거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내 사촌 여동생이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았는지 암튼 만나서 얘기합시다. 일이 잘못돼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미리 커피숍으로 가서 최 과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최 과장은 아주 화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최 과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줘. 내가 뭐 큰 실수했어? 그러자 최 과장은 속이 탄다는 듯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저보고 묻대요. 형님은 제 사촌 여동생이 혼자 산다고 우스워 보였습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자네 사촌 여동생을 우습게 보겠어? 아니, 그러면 왜 그러셨어요? 왜 사람을 함부로 만지고 돈 줄 테니까 모텔 가자고 하고 신용카드 꺼내서 이거 줄 테니까 내 애인 하자 그러고 왜 그랬습니까?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형님,
필름 끊겨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답니까? 이건 아니죠. 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촌 여동생한테 온갖 추태를 다 부리셨잖아요. 애를 한 명 낳아달라고 하지 않나. 내 애인에서 애 한 명 낳아주면 대리점 절반은 네 거라고 했다면서요. 경숙이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차마 녹음을 못 해놨는데 제가 형님이 경숙이 끌고 모텔 가는 건 다 찍어놨습니다. 경숙이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경숙이가 싫다는 거 억지로 경숙이 끌어안고 모텔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따라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경숙이 어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설마 처음 보는 여자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취중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절대 아니다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랬대? 내가 정말 자네 사촌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뿐입니까? 모텔로 끌고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요? 경숙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강제로 여자를 끌고 모텔로 가는 거 그거 성범죄예요. 순진한 애가 충격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당장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형님하고 제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형님이 나한테 잘해주셨고 제가 그걸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숙이를 말렸다고요. 경숙이는 형님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진정시켜놨습니다. 경숙이하고 얘기해보세요. 형님 명예에 먹칠하고 가족들한테 다 알려서 가정 파탄하기 전에 경숙이 입막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형님이 친형님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고마워.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최과장. 자네 사촌동생 어디 있나?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내가 실수를 했으면 사죄를 해야지. 잠깐 기다려보세요. 연락해볼 테니까. 최과장은 전화기를 들고 나갔고 그동안 저는 괴로워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미쳤지?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최과장이 들어왔고 잠시 후 최과장의 사촌동생이 들어오더군요. 최과장 사촌동생은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입을 떼서 최과장 사촌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최과장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평소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취해서 그랬던가 봅니다. 제 추태가 많이 심했습니까? 사장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장님은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사장님은 제가 혼자 산다고 절 무시하신 거잖아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보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오빠 통해서 워낙 사장님 좋은 얘기만 들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 있을 줄 알았으면 아예 그 자리 나가지도 않았죠. 제가 그렇게 쉽게 보이셨나요? 애 낳아달라고 하면 애 낳아줄 것처럼 보이고 애인 해달라고 하면 애인 해드릴 줄 알았습니까? 사장님 돈 많으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사장님 돈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정말 미쳤나 보네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여성분한테 그런 말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말로 때우시려고요?
진짜 편하게 사시네요. 저를 함부로 대하고 만지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죄송하다고요. 경찰서 같이 가시죠. 그러자 최 과장이 옆에서 말리더라고요. 야야 경수가, 내가 얘기했잖아. 경찰서만은 가지 말라고. 형님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이었어. 형님이 내 생일 축하한다고 일부러 나오신 거니까 좀 살살 가자. 네 마음은 알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형님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잘 해봐. 여기서 형님 터잡고 사시는 분인데 경찰에 신고해봐. 형님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겠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정말 내가 오빠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콩밥이야. 절대 안 참아. 사장님, 오빠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일단 참을게요. 그 대신 그냥은 못 넘겨요. 저 너무 충격받았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를 모텔까지 끌고 가신 얘기 들으셨죠? 증거도 있어요. 그 정도면 징역감이에요.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과장 사촌이라는 분이 그러대요. 합의금 2,000 계좌로 보내주세요. 네? 2,000이요? 왜 그러시죠? 혹시 많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모텔로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셨잖아요. 2,000이 많은가요? 경찰서 가서 얘기할까요? 그러자 또 최 과장이 막아섰습니다. 어이 그래 경수가, 좀 진정해.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니까 형님이 놀라시는 거잖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 너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 좀 차근차근 하자. 형님, 경숙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경숙이 얘는 한다면 뭐든지 하는 애라 좋게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세요. 경숙이가 겉으로는 순해 보이죠? 한번 똥꼬집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니,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지금 내가 똥꼬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말을 하자면 그렇단 얘기지. 좀 흥분 좀 하지 마. 어쨌든 형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형님 직원들이 형님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보세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형수님은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형수님 몰래 돈 건네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끝내셔야죠. 경숙이 너도 형님한테 돈 받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소리 않는 거다. 알았지? 우리끼리 있었던 일은 절대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조건이야. 형님 앞에서 약속해. 알았어. 오빠는 맨날 사장님밖에 몰라. 사장님 직원 한 명은 잘 들이셨어요. 오빠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3일 안에 돈 입금시켜주세요. 여기 계좌번호 있고요. 5시까지 돈 안 들어오면 저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모텔 들어가는 동영상은 확인하고 지우자고 했죠.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면 그때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 일단 보기라도 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게 지워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장님 엄청 의심 많으시네. 오빠, 보여드려. 저는 최 과장이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두워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최 과장이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았지만 어쨌든 모텔로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 저는 혼자 끙끙 앓게 되었죠. 제가 대리점 사장이긴 하지만 돈 관리는 집사람이 하고 있었고 제가 2천만 원을 빼려면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말까 하다가 어차피 2천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기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여보, 어제 내가 밖에서 잤다고 했잖아. 그때 사실은 어차피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모두 실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 면상으로 접시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내가 차분하게 끝까지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는데? 증거 한번 보여줘봐. 뭐? 증거? 여보, 근데 나한테 화 안 나? 이 인간아, 내가 당신이랑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여지껏 당신 성격 하나를 모를까? 우리 연애할 때도 내 손은커녕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쑥맥이던 당신이 뭐? 여자를 끌고 모텔로 가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지랄 연병을 하네. 누굴 속이려고? 나는 최 과장이 지금 하는 말 못 믿겠고 증거나 확실히 보여줘봐. 저는 최 과장한테 받은 영상을 집사람한테 보여주었고 집사람은 영상을 보자 아주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웃기고 앉았네. 시커멓게 해서 뭐가 보인다고 그래? 이거 당신 맞긴 맞아? 나 맞대. 최 과장이 보고 찍었대. 최 과장도 웃기네. 그 와중에 이걸 찍고 있었다고? 사촌 동생이 모텔로 끌려 들어가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이걸 먼저 찍고 있어?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증거 남기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네. 예! 수정아! 수정아 일로 와봐! 아니 왜 그래? 수정이는 갑자기 왜 불러? 이런 일에 저희 딸까지 불러서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2천만 원이 나가니마니 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니 많이 하는 상황이라 차마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딸까지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과 반대로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수정이를 불러서 어제의 일들을 대강 알려준 후에 동영상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 이게 당신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수정아, 이거 너무 컴컴해서 안 보이는데 너 컴퓨터 잘하지? 이거 컴퓨터로 좀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봐. 이거 네 아버지 맞는지 한번 봐봐. 내가 보기에는 걸음걸이도 그렇고 몸매가 전혀 네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제 딸이 컴퓨터로 그 영상을 열어보더니 이거 줄무늬 티셔츠네? 아버지, 줄무늬 티셔츠 입었어? 예, 네 아버지가 줄무늬가 어딨니? 색깔 2개 들어가는 것도 질색해서 늘 회색, 검정색밖에 안 입는데 그 사람 줄무늬 입었단 말이지? 당신 그날 새벽에 들어온 날 회색 티셔츠 입었잖아. 당신 잘 봐봐. 당신이 이렇게 배가 홀쭉하다고? 배가 남산만한 당신이 이렇게 호리호리하다고. 이거 당신 아니네. 어쩐지 당신 아닌 것 같았어. 내가 당신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걸음걸이랑 체형도 모를까? 아무리 취해도 이건 아니지. 최 과장 그 새끼가 당신 후려먹으려고 그 꽃뱀년이랑 짰네. 집사람이 딸을 시켜 동영상도 다시 분석하고 자세히 하나하나 맞받아치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전날 먹은 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내 말처럼 저는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에도 여자 울렁증이 있어서 여자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눈도 못 쳐다보는 쑥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게 가슴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딸딸하게 술이 덜 깬 상황이고 또 최 과장이랑 그 사촌 여동생이랑 작자가 내 앞에서 다짜고짜 경찰을 부르네 신고를 하네 마네 협박을 하니까 그만 겁을 지레먹고 정말 내가 그런 줄 알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었는데요.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짠 듯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2천만 원 달래? 200만 원도 아니고? 미친년, 간땡이가 부었나? 그러게 내가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나 등신같이 보였으면 최 과장 그 새끼가 이렇게 당신을 등쳐먹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는 옛 조상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돈 보내지 말고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아내는 제게 앞으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평소 아파트 부녀회나 다른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나면 늘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자신만만한 태도로 항상 우위를 점하던 똑똑한 아내였기에 저는 그저 제 아내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일단 전화 오면 최 과장이 당신 속였던 사실 모른 척하고 내가 2천만 원을 안 준다고 해서 돈을 못 마련했다고 해. 그러면서 슬쩍 사기 행각을 입증할 협박성 발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은근슬쩍 유도하면서. 알지?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어떤 짓을 했고 그래서 얼마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전화를 끌어. 그 다음엔 나한테 맡겨. 우리 사촌 오빠 경찰서에서 일하는 거 알지? 분명 이렇게 꽃뱀 사기치는 거 이것들 처음 아닐 거야. 내가 그 두 년놈들 아작을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딱 걸렸어. 감히 누구 서방을 건드려?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저는 아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늘 따지고 들던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온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배포도 크고 완전 여장부인 아내가 너무나도 멋져 보이더라고요. 알았어 여보,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랬잖아. 그리고 술 좀 그만 퍼마시고 다니고. 하도 술을 퍼마시고 다니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잖아. 나이가 몇 살인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셔. 수정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해 여보, 진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평생 충성할게. 고마워. 사랑해 여보. 징그럽게 왜 이래? 어이, 정신 차려. 아직 안심할 때 아니야. 당신 아직도 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술 안 깬 거 아니야? 꼴물 타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술 깨. 저는 집사람 말대로 돈을 보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그날 저녁 최 과장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형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장난합니까? 경찰서 갈까요? 아니 그게 모든 통장을 지금 내 와이프가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 준비를 못했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천은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자네 사촌동생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잠깐 좀 바꿔줘. 뭐라고요? 형수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 동영상 가지고 경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2천이 많다고요? 콩밥을 드셔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야 경수가, 2천이 많으시댄다. 전화 한번 받아봐라. 저는 최 과장 사촌동생이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모든 소문 다 낸다고 협박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이 녹음본을 아내 사촌 오빠가 일하는 경찰서로 가지고 가 사기 행각으로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최 과장 사촌도 아니고 최 과장하고 함께 동거하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최 과장과 그 사촌 여동생이라는 두 사람의 신상을 조회하니 이미 과거에 같이 둘이서 붙어 다니면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최 과장과 그 여자는 몇 년 전 저와 비슷한 방식의 협박건으로 인해 깜빵에도 몇 년 살다 온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둘이 세트로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고, 그래서
이미 관련 전과가 여러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소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현명한 저희 마누라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었죠. 경찰서에 붙들려온 두 사람은 모든 걸 실토하더군요. 이번에 들어가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인해 다시 나오기 힘들 거라는 것을 아는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날 모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 최 과장이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저는 그날 취해서 바로 뻗어 잤다고요. 경찰이 바로 모텔에 가서 제가 최 과장한테 기대 몸도 못 가누는 CCTV를 확보하여 결국 저의 억울한 누명은 이렇게 깨끗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과장과 꽃뱀은 벌금과 함께 다시 깜빵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천만 원도 굳히고 성범죄자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집사람 덕분인데요. 그 전에 이 인간들에게 당한 사람들을 보면 창피해서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서 돈을 마련해 갖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저희 어머님이 늘 제게 하신 말씀이 네 집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말 잘 들어라 이 말 한마디였는데 정말 어머니 말 듣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앞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요. 술을 마시더라도 꼭 집에서만 저희 집사람 감시하에 마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집사람 말을 잘 듣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우리 집사람, 내 가족뿐이더라고요. 남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결국 이렇게 뒤통수나 치고 정말 하마터면 끔찍한 인생의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사람 말도 잘 듣고 낯선 여자는 멀리하고 남자든 여자든 아무한테나 마음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분들 저 같은 바보 같은 일 저지르지 말고 늘 술과 여자를 조심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